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치 정신을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소속 의원 전원이 다음 주 내내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합니다. 무더운 여름 얇아진 옷차림처럼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허양임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체중 감량 약물의 오남용 우려와 안전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 방법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두 발언만 주로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일부 생중계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좀 오늘은 우리 국무회의에 의제로 미리 제가 고지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요거는 한번 안건 논의 전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무회의 생중계. 대통령보다 국무위원들이 긴장할 것 같은데 그 말하다가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신현영 의원님 왜 공개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SPC 이번에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이번에 정확하게 근절하겠다라는 산재 예방에 대한 그런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개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소년공 출신, 노동자 출신으로서의 산재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아픔처럼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SPC 현장도 가고 해결책도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정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무회의 하면은 대통령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하니까 국무위원들이 일을 하나, 듣기만 하나,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증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공개를 물론 사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장관들이 준비를 해왔겠지만 이 산재 사망이 여러 부처에 걸쳐서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노동부뿐만 아니라 뭐 그 공개된 내용에 보면은 행안부에서도 이런 산재 사망이 뭐 화재나 아니면 화약적 사고는 사회적 재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안전만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해양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장관이 우리는 그러면 선원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치하고 이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각 부처에서의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를 각각 공유함으로써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부처 간에 단절된 부분이 아니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대통령실의 기자회견도 다 이제 브리핑할 때도 기자 질문 다 공개하잖아요. 기자들의 실력이 다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준비하고 공부해오고 팩트체크 해야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처의 어느 장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의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보입니다. 네, 강재현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국무회의 공개.
저는 잘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을 만드는 것. 뭐 일부에서는 쇼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대통령이 요즘에 산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러한 산재 사고가 없어지는 원년으로서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말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오늘 보니까 이제 뭐 산업재해 계속 발생하면 회생 어려울 정도로 제재하겠다. 더 지금보다 몇 배 손해를 감수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게 근절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징벌적 배상 같은 그런 그 방안들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이었는지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실제로 지금 그 반복돼서 똑같은 상황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은 심하면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라고 강력한 워딩을 하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이나 여러 방식으로의 그런 권리나 권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 입찰에 대한 참가 제한, 영업 정지, 여러 가지 페널티들을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고가 나면 기업들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더 세심하게 마련하겠다 하면서도 SPC, 또 오늘 거론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벌써 올해만 해도 포스코는 4명이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서 일부 성과도 있었죠. SPC는 이틀 만에 대통령이 현장 간담회 하고 나서는 이제 야간에 그 12시간 노동자를 이제는 없애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만큼 이제는 실행을 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재현 대변인님, 난 법조인이니까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다루기도 하셨을 텐데,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 제한, 영업 정지, 강한 처벌이 있으면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도움은 될 것이다. 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처벌 강화가 능사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총수도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이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 맞다. 예. 예. 특히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자꾸 사망사고가 나도 이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망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을 때는 사업주 자신도 처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 이러한 약간 기형적인 형태의 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이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형적으로 지금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좀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네. 기업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사망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안전교육 같은 것을 넘어서서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몰아치는 것들을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주는
하는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정부가 약간 기업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고 방향성 얘기해 주시는 건 좋지만 기업에 대한 악마화는 지금 좀 중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의결했고 상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화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신영 의원님 핵심 내용이 뭔지 여당은 이걸 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는 계속 거부권하면서 기업 측의 그런 입장들을 많이 두둔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 이제 본회의 가서 통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한 특히 하청, 용역 이런 분들이 원청에 있는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자의 정의의 범위에서도 보면은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들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직,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프리랜서 분들은 항상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그런 지원이나 대책을 못 받았었는데 정의의 범위에 이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 형태 고용직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런 국가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안전망 구축에도 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요. 그 규칙의 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서 책임 범위를 그런 노동조합에만 묻지 않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용자 단체의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손해를 면제할 수 있는 그리고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권의 변화가 이렇게 노동자들의 권한으로 또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영계는 반발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해서 경제 8단체가 공동성명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서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강전의 대변님이 보시기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실제로 보세요? 그렇죠. 지금 들어온 법안 같은 경우 심지어 소급 입법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통 법 같은 경우에는요. 시행이 되고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만 처벌을 하는데 그게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것을 소급 입법까지 하겠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까지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어쨌든 사용자의 정의 자체를 굉장히 넓게 봤다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와 말하자면 계약서를 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자로 사용자를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하청이나 이제 용역 노동자가 원청이랑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터놓은 것이죠. 네. 취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근데 원청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밑에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내가 당신과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지금 교섭을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부를 했을 때 이게 네. 법적인 판단을 만약에 맞다라고 나와버리면 이것도 또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가 계약서상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보는 이유가 어떤 명확성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 규정 자체는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좀 독특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 때문에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호한 법안이다. 그리고 더 큰
큰 문제는 근로조건 결정을 넘어서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긴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 경영상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결국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경영상 판단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안에서도 지금 경영상 판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 한 주의 주식만 갖고 있는 주주도 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처음에 대통령이 SPC 뭐 이런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기업을 악마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132님이 어떤 문자 주셨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제조 건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산업재 규모 줄이는 게 맞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3132님의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네네, 신현영 말씀드리면 의원님. 대한민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가의 그런 성장 동력을 가져온 거는 맞기 때문에 기업의 그동안의 공여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하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제는 그래도 선진화된 그런 기업 문화와 노동 문화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면에서 이번에 꼭 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너무 겁권하다 보니까 더 강력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씩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정쟁화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다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지금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너무 양극화되고 있는 기업과 노사 측의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감 있게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짧게만. 네, 예, 예. 윤석열 정부에서 제2국가 행사했던 것이 맞고 지금 정권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을 때 처리하고 싶은 민주당의 마음도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유럽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좀 수기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상법 개정안도 어제 민주당 지도로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예컨대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확대 뭐 이런 내용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주제가 많아서 강정희 대변인 짧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근데 문제는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근에 뭐 3%룰 이런 것들 통과시킬 때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야가 서로 나름대로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수기 과정을 거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앞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몰아칠 부분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이게 정치가 실종돼서 그렇죠. 결국에는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갈 것인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가 소통이 잘 되고 협치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기 과정 거치고요. 국민의힘의 의견도 반영을 해갖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그런 행태로서의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21대 22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다수당이 하는 대로 여당이 의지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여전히 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도 있고요. 특히 양곡관리법도 결국에는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서 결국에는 수기하고 협치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해서 만들어갖고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2대 때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대안을 마련하는 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열었습니다. 법인세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강화하기로 사실상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조만간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린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정권 잡자마자 드디어 발톱을 드러낸다 세금을 올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인세가 원래 예전에 25%였던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22로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또 25%로 올렸고 그래서 보수가 정권 잡으면
낮추고 또 진보가 잡으면 25%로 정상하고 이거의 반복이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22년도에 1% 정도 감세를 해가지고 24%였는데 그거를 정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 양극화가 심하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상위의 1%가 상당수의 많은 재원을 대한민국에 부를 창출하고 있고 그것을 정말 포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상태에서의 법인세 강화, 세제에 대한 개편 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열악함을 개선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이런 것까지 큰 스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상화하는 또 취지로 오늘 당정 협의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강전희 대변인.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감세 때문에 세수 확보가 참 어렵다. 이게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일각에선 자,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소비 쿠폰 뿌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걸 하려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증세에 나섰다 이런 지적도 있고 어떻게 그렇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국민들 그 소비 쿠폰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나눠주는데 지금 국채를 24조 원을 발행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24%에서 25%로 법인세를 올려서 추가적으로 걷는 세수는 10조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부분을 더 옥죄어야 되는지 어디를 더 풀어줘야 되는지 지금 이 정부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지금 OECD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좀 낮춰주는 것 이런 것이 스탠다드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무려 14%포인트를 떨어뜨려줬어요. 이런 형태로 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라든지 심지어 이 법인세에 대한 문제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좀 있고 이게 지금 앞으로도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은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대통령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지원금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들한테는 돈을 나눠주고 그 대신 그것을 법인으로부터 걷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조삼모사고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내의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라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관세 통상협상하는 정부도 비상이지만 기업들 정말 비상이 걸리면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협력업체 다 엄청난 비상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업계 입장에선 아니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런 비상한 시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왜 기업 못 살게 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 회동에서 규제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좀 이 흐름이 이건 별개인가요? 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신현영 의원님?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은 예전부터 계속 지지부진하게 공방이 됐었던 정치적인 그런 한계로 인해서 정쟁화되면서 한 발도 못 나갔던 것들을 이제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마무리하고 다음 텀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면에서의 추진력 있게 지금 정부가 초기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규제 완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더 세심하게 살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장 행보 많이 하고 있고 기업과의 소통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너무 이 노동자들의 권한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양극화의 부의 시대에서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 프렌들리한 그런 지원이 또 될 것이냐 그런 건 맞춤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AI 100조 시대를 연다. 그러면 AI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한테 당연히 지원해주고 펀드도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고요. 네. 바이오 헬스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도 규제 완화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이제 정책을 구현하면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옥죄기 한다 그런 게 아니라 빠르게 그 변화하는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본인들도 더 그 발판 아래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근로자들과 같이 더불어갈 수 있는 선진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전일 대변인, 국민의힘이 이제 쟁점 법안 그 여당의 일괄 처리 방침에 대해서 이걸 입법 폭주다 규정하고 이제 비상 대기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없죠.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은 예. 뭐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글쎄요. 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저녁 9시 뉴스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 보이고 있구나. 어쨌든 지금 여당이 폭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보여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정부와 여당이 거대 여당인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좀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의를 하고 안 됐을 때 여당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네. 상법 개정안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이재명 정부 시작하자마자 통과시켰을 때는 나름대로 여야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저희 야당 뭐 대표격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의견도 청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인사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모습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좀 답답하고 그리고 뭐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네. 당 내부의 사정도 실상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인터뷰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신혜영 의원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유는요.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고 대기업의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서 투명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법 개정안 반대한다? 그러면은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노동 문화 그리고 사망하지 않도록 산재 재해를 막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면 국민의힘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야당은 국민들과 같이 가면서 명분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여전히 기업만 편드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만 편드는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야당의 스탠스를 빨리 국민의힘 내부 정리하고 정말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메시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자만 기업만 편드냐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예.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것이 모든 기업에게 지금 적용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상장된 기업부터 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자본시장법을 먼저 개정을 해서 이걸 한번 상장 기업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하든지 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해서 일단 처음부터 모든 기업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취지에는 공감을 했었고 어쨌든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결국엔 상법 개정안 통과하는데 협조를 했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들 그게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굉장히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파트너를 네, 인정 안 진현영 한다는 의원님. 거는 공감 못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대표들을 몇 번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뭐 식사 자리도 초대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야당을 존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는 차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본시장 개혁법 하다가 결국에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 찬성했잖아요. 결국에는 개미 투자자 1,400만을 본인들도 버리고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전략을 선회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대안을 마련할 때 제대로 된 대안으로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그런 작은 논리로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893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정부와 정치권에 한 말씀씩 하셨는데 국민은 정부가 삶의 질 향상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리고 정치가 여러 어려움에 해결책을 모색할 때 신뢰를 보냅니다. 짧지만 아주 강한 글을 주셨어요. 2893님 감사드리고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홍지문 터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4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반포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도 비룡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중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3, 4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3km가량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은 김해가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쟁점 입법 여당 독주를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는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삼가하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의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십시오.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급하게 방미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그쪽 협상에 어떤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고 이런 비상한 시국에서 힘을 보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와 이게 뭐 여당 사이드에서도 강한 발언들이 많았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이라든지 네. 최근에는 외통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이 미국의 깡패 같은 본능이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와 이게 협상이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구나 이런 거를 좀 읽을 수는 있는데 자 일단 강전의 대변인 네. 야당이 최대 리스크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지금 저희 야당 측에서는 그동안에 대선 이전에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 그리고 저희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그때도 2+2 협의하러 미국에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협상은 다음 정권에 넘겨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난 발언이 좀 있었나 봐요.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돕겠다고 한일의원연맹 그 이사들이 갔잖아요. 13명 정도 의원들께서 가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거기에 갔다가 본인이 느낀 바를 SNS에도 올리고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협상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적어도 9월에 전승절을 중국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거절을 해라. 지금 협상 단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는 걱정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저희 야당의 탓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빨리 저희에게도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실제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당 지도부가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오히려 이럴 것이 아니라 저는 정동영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한미 훈련을 뭐 지금 좀 늦추다고 대통령에게 조정하도록 건의한다. 대통령에 건의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을 더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당 내부를 더 단단하게 어떻게 단속을 해야 보면은 되는 것이 방위 아닌가. 이쪽도 같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논을 하니까 여튼 그런 부분들을 더 여당이나 여권 내에서 더 돌아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신현영 의원님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반박. 우선은 야당 의원들이 그래도 미국에 같이 갔었잖아요. 네. 그때는 협상도 잘 되고 국익을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국위 성향을 위해서 갔을 텐데 아마 미국에서 있었을 때 마음과 돌아왔을 때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는 180도 달라졌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는 국익보다는 국내에서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정파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결국에는 한중 관계를 꼬투리를 잡으면서 한미 간의 신뢰가 균열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지금 이재명 정권의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이런 관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것이고요. 네. 여전히 지금 관세, 통상, 안보 이런 거 다 같이 협상을 해야 되고 특히나 국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특사단을 보내고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만남이 한번 불발되거나 협상이 연기되거나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면서 이게 마치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것 그냥 얘기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자중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알려진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건 맞죠. 그래서 협상이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아니면 통상교섭부 본부장이 결국에는 이 미국의 그 상무장관 동선을 쫓아다니면서 스코틀랜드도 갔다가 뉴욕 자택도 갔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에 있어서의 그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그래도 메이크 어메리칸 쉽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마스가. 지금 조선업 가지고서는 마스가를 제안했다는 거고 나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어디까지의 그런 진정성과 성과가 이번 정부에서 관세 협상으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볼 부분이고 여야 외교 안보 통상에서는 따로 정쟁하지 말자가 메시지인 것이죠. 이거는 네.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25%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은 뭐 이제 조금 낮춰줄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어쨌든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그리고 일 잘하는 대통령, 추진력 있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랑이 사이라도 기어가겠다라고 본인이 호기롭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칭찬하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SPC 사건 이런 것들보다도 실상은 미국과의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이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양면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발언하면 그게 이제 협상 중에 과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양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에는 지금 실무 협상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한미 정상 간에 이게 네. 이제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 뭐 에이펙 여러 가지 앞으로도 외교의 행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같이 만나는 것을 모색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특히 기업인 출신 최희영, 뭐 언론도 좀 있었고요. 최희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빠 찬스 의혹, 특히 뭐 딸이 네이버 자회사 취직한 뒤 몇 달 만에 퇴사해서 무슨 뭐 그 영주권을 얻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직전에
용인 쪽에 부지 매입해서 큰 차익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딴 거보다 이 인사청문회 보다 보니까 단연 돋보이는 민주당 의원이 있더라고요. 박수현 의원. 와, 박수현 의원이 여당 비호 아래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야당 의원들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보니까 이유 있어 보이는데 그러고 이야, 박수현 의원 멋지지 않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정치의 연륜이기도 하고요. 사실 예. 여당 의원이 쓴소리하면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야당 의원이 예. 약간은 수그러드는 그런 효과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 장관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관 후보자를 조금 도와주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을 톤다운 시키는 데 있어서 여당도 같이 힘을 보도에 합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초선이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재선급 이상이고 워낙에 박수현 의원님은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록이 있기 청와대도 때문에 있어봤고.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우리의 여당 또 그 후보자로서 지지도 해줘야 되지만 네. 사실은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장관의 무게감 갖고 예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이 청문회 때 그런 단돌이 어떻게 보면은 당부를 잘 해놔야 또 훌륭한 장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다음, 이제 예, 최희영 짧게, 후보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들을 네네. 뭐 좀 집이 문제가 있던데 크다고 뒤에 보세요? 아니 그 맹지를 샀다라든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도 생각하는데 네. 이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아빠 찬스.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결국에는 딸이 뭐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에 자회사를 들어갔는데 근데 아빠가 모르고 있었다? 아빠가 네이버에 있었는데 그때는 네이버에 안 다니고 있기는 했어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이거 것들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선뜻 사실. 국민들께서 본인은 이해할 수 몰랐다고 있을지 주장하지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박수현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근데 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임명을 하는 것은 뭐 절차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시작할 때 결국 또 자료 제출 안 했다고 그거 갖고도 싸웠어요. 네네. 여야 간에. 이번에 뭐 윤석열 정부 때도 모든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절부터 해서 모든 자료들은 미리미리 제출을 안 하고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로 정리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약간 뉴노멀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이번에 어쨌든 장관들이 한꺼번에 이 그 취임 과정에 있어서 이런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런 흠 같은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선우, 이진수 이 두 명이 처음에 너무 이제 블랙홀처럼 네. 빨아들인 부분도 있는데 안타깝고 앞으로 어쨌든 본인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본인이 오늘 그 공개된 국무회의인가 거기서 자 발언을 자청해서 딱 첫 마디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대단히 죄송. 이거 사과인가요, 아닌가요? 앞쪽 말로 봤을 땐 이거 사과라고 보기도 뭐하고 어쨌든 죄송스럽다는 얘기는 했고.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런저런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요점만 얘기하세요 그랬던가 제지성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니까 최동석 계속 간다.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한다. 전망. 강전희 대변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저는 아니 생각을 민주당 하는데. 내 약간 분열적 요소가 돼요. 근데 솔직히, 민주당이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기가 실상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분은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리가 인사혁신처장인 거예요. 혁신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정말 구태 중에 구태적인 발언들만 하셨던 분인데 이러한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 것이 도대체 누가 이분을 추천을 했길래 대통령께서 이 사람을 계속 같이 가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이분을 빨리 자진 사퇴의 형태로든 어쨌든 내려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하도 이렇게 남긴 어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소환
실현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비서실장, 정무수석, 아마 행안부 장관은 자주 볼 거예요. 법무부 장관. 그런 분들은 친문도 아닌 분들도 있고 그냥 민주당의 정치인인데 그냥 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번씩 거론이 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신기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인사혁신처장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에 있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관점일 거예요.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개파는 사실은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때 인사혁신을 인사를 할 때는 코드 인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어록이 있었고 그러면 혁신처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소명하는 기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특검 수사 상황 잠깐 살펴볼게요. 특검 출석한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전화 받았다. 뭐 처음엔 장제원 한번 전화 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화 왔다. 뭐 이렇게 진술했는데 과거 발언과 달라진 거죠. 강재현 대변인. 자, 근데 자신은 공관위에 메시지 전하지 않았다. 네. 본인은 저기 결백하네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인정해 준 건데 어떻게 그렇기는 보세요? 한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특검이 들어오기 전에는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도 이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쨌든 본인 사무실, 자택 이런 데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이게 과연 공관위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특검에서는 다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공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공관위원들 그리고 관련된 서류들이 있는 지금 저희 당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지역에 있어서의 공천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지역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평판조회 그리고 점수화해 놓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서류를 한번 가지고 와서 공관위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다가 뭐 낙마를 시킨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특검은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좀 이 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저희가 말하는 위헌적인 규정이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이 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영장 발부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친영 의원께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공천 개입 의혹 공범 피의자로 그 영장에 적시된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당대표가 어차피 공천에 관여하는 사람 아니냐. 플러스 만약에 윤 전 대통령한테 요청을 받았는데 안 들어줬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김영선 단독 공천한 거에 네. 대해서는 결국에는 단독 공천으로 된 거잖아요. 단수로.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사실 의원도 네. 공관위원장으로서 공관위에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단독으로 됐을 거냐 단수 공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사를 하게 되면 위원들의 복수의 증언으로 위원장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 이준석 의원도 피의자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와의 카톡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와라. 라고 하고 당선인 쪽에서는 창원을치한 경선 실시하라고 왔다는 것 같은데요. 네. 하면서 또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명태균 씨와 논의한 것들이 결국엔 대가성이고 공천 개입에서 일부의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라는 걸로 특검은 특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열고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을 당선 후에 고발하겠다. 후보 바꿔치기 과정에서 국민혈세가 포함된 경선 비용 160억 원 허공에 날렸다는 의혹 사실이라면 배임 및 국고 횡령이다. 이거 사실은 친한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이제 제기한 그 의혹이어서 뭐 권성동 의원은 참 우리 그 출처가 우리 여기서 나가서 참 네. 저기 답답하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여당 대표들이 얘기하는 게
야당을 손보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을 대변인. 손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엔 오히려 박찬대 후보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는 처음부터 내란 정당과는 협치할 생각조차 없다.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했습니다만 박찬대 후보는 그래도 협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 이게 촉매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이번에 2차 토론을 저도 봤거든요. 네네. 이걸 보니까 마치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의 사상 검증을 하듯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결국 끌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야당에게 선명하게 공격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닌가. 네. 이게 특이한 게 고발할 거면 지금 고발하면 되는데 왜 이걸 또 당선 후에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참 당 그 경선이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 그래서 박찬대 후보는 지금 2등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1등을 극복해야 되고 원샷 경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지금은 전당대회 시기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간에 이 신천지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특별히 이거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그 코로나 때도 이렇게 무마해주고 그러면서 신천지 10만 명 입당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위헌정당 해산 여러 가지의 그런 정황들이랑 국민의힘의 지금 난백상들이랑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갈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얘기는 조금 약간 어떤 게 진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민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멎는 듯한 시간을 견딥니다. 한 달에 160번 이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발작. 심각한 형태의 소아 발작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민호는 음식을 삼키기도 어렵고 몸을 가누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민호 곁을 지키는 건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엄마뿐입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민호의 고통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엄마. 자신보다 민호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해보지만 기초수급비만이 전부인 막막한 현실. 엄마의 눈물과 근심은 하루하루 깊어만 갑니다. 민호와 엄마가 지금의 힘겨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오늘처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폭염특보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높은 기온과 함께 오존 농도까지도 오후 들어서 나빠지는 곳이 많아 지금은 오존 특보가 내려진 곳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중심으로 오존주의보가
예보가 발령 중입니다. 각별히 오후 들어서 내일도 같이 오존 농도가 좋지 않겠고요. 오늘은 중서부 지역은 밤까지 오존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높은 기온 속에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지역이 거의 모든 지역이라고 할 만큼 매우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햇볕에 직접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단계가 내일도 이어지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 등 곳곳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8도 등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밤새 또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초복부터 쭉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연속 열대야 일수 내일 아침까지도 서울이 계속된다면은 12일째 초복부터 중부까지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대구 36, 세종 37, 대전 38도 등으로 대부분 무덥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산업과 통상수장도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까지 다녀온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쥐어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 친오빠 처가에서 압수한 이른바 순방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진품과 이 모조품이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모델 킴 카다시안이라 그런데 카다시안, 프로야구 이대호, 개그맨 김준호.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위고비를 통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힌 유명인들입니다. 비만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 위고비. 다른 한편에선 부작용과 남용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비만 치료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사용하는 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 맡고 계신 허양임 본당 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양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비만학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 맡고 계신데요. 대한비만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대한비만학회는 사실 비만 자체를 이제 질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예방이나 치료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술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저희 학교에는 학과 선생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비만과 관련인 질병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여러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영양사나 네. 운동 전문가 분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 국내 국제학술대를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것 그리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대국민 홍보나 또 정책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이게 제 귀에 확 들어오는데 자 그렇다면 네. 이 비만이라는 개념부터 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보면 살쪘다, 말랐다, 보통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비만에 이제 기준이 있을 겁니다. 또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에선 의학적으로 비만 이거 어떻게 정의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내가 더 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의학적으로 비만을 정의할 때는 네. 질병,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만 기준을 나누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게 체질량 지수고 이 기준이 한국에서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합니다. 25. 사실 예. 30 이상이면서 34.9 이하일 때는 2단계, 그리고 35 이상일 때는 3단계 비만으로 우리가 옛날에 고도 비만으로 하던 건데요. 네. 서양보다는 이 BMI가 낮은 이유가 네. 한국인에서 아무래도 같은 BMI 지수 안에서도 대사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네. 또 하나 또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남성에서나 여성에서 허리, 복부 네. 비만을 주요로 봐야 되고요. 네. 남자에서는 90cm, 여성에서는 85cm가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90cm. 자, 이게 뭐 이거 들으면서 뜨끔뜨끔하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 얘기해 볼 비만 치료제. 이건 의학적 관점에서 뭐 치료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비만을 고치는 약이죠? 네, 그렇죠. 체중 감량을 통해서 건강의 위험을 줄이는 목적이 있는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사실 단순히 체중을 좀 줄여준 다이어트 보조제의 개념이 아니라 비만과 관련이 있는 당뇨나 지방간, 네.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같은 이런 연관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이런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습관 개선, 식사와 운동이 기본이 되겠고요. 이것으로 어려운 분들이 또 건강 위험이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입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뜨겁고 또 유명인들이 나 이거 맞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자, 교수님 위고비 이전에도 이제 많은 비만 치료제가 있었을 겁니다. 저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위고비가 유독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전에는 10% 이상 기저체중 대비 10% 이상 체중을 줄여주는 약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 위고비가 평균 15% 이상 체중을 줄이고 또 사용을 하면서 당뇨나 지방간 또 심혈관 질환의 발생까지 예방할 수 있다, 개선한다라는 효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다국적 기업에서 만듭니까? 뭐 어느 회사라고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네.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겠죠? 네, 위고비는 노고에서 하는데요. 사실 위고비는 지혈피원 호르몬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변형을 시켜서 네네. 용량을 증량시키다 보니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비만 치료제 허가를 받은 거고 네. 이 GLP-1 유사체인 이 제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처음에 당뇨약제로 나왔고 네.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출시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어떤 위고비가 비만을 치료하는 원리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명확한 처방 대상 기준 이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의사가 처방해 줄 때 기준이 있을 텐데 아무나 뭐 다이어트 용도로 처방받을 경우에도 뭐 부작용이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경우에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방 적응증이 있습니다. 이 적응증이 나온 거는 네. 이 체질량 지수와 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됐기 때문에 적응증을 받은 거고요. 네.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수면보호, 고지혈증 같은
이런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처방은 네. 적응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살을 좀 빼고 싶다, 몇 킬로 빼고 싶어요라는 이유로 쓰는 것보다는 건강 위험이 네. 분명히 확인된 환자들이 대상으로 연구가 됐죠. 네. 근데 만약에요. 그 뭐 네. 처방 기준에 맞지는 않는데 나는 좀 살을 빼고 싶다. 예컨대 뭐 비만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정상이나 혹은 더 마르거나 이런데도 나는 빼고 싶다. 그리고 어떤 뭐 관련 질환도 없는데 나는 꼭 이거 먹고 빼고 싶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처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까? 네, 처방에 적응증은 되진 않죠.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을 하는 것이 예.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위고비 임상시험이 이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정상 체중이거나 단순히 살을 조금 빼고 싶은 분들이 사용했을 때 네. 같은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는 부작용이 같은 빈도로 발생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네. 더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적응적 이해 처방이나 사용해서 부작용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의사나 환자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적응증에 맞지 않게 서서 생기는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사실 식약처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련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네. 보호는 받을 수가 없겠죠. 보호 받을 수 없고 왜 저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한테 처방해줬냐 이러고 의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중이 또 많이 깨질 필요가 없는 분들이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못 먹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네. 되면 영양이 부족하고 원하는 체지방 감소만이 아니라 근 손실이 생긴다든지 네. 여러 가지 특히 위고비 관련돼 있는 위장관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지 같은 문제도 네.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좋은 약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대상이 안 되는데도 하는 거는 위험성이 더 클 수도 있다. 이게 정확히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까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기준과 처방을 거쳐서 위고비 처방 받았던 환자들에게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 기준에 맞게 처방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네. 모든 약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나한테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리고 치명적이어서 이 약의 효과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시될 수가 없고 네. 출시된 이후에도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장 운동이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속이 메스껍거나 구역감이 있거나 또 네.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 같은 장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예. 담낭 질환이나 또 근육량 감소 매우 드물지만 췌장염도 보고됐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량을 한꺼번에 많이 빼고 싶으니까 고용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용량을 증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프로토콜대로 서서히 증량하고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바로 올리지 않고 한 단계 더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의 모니터링 아래에서 사용을 할 때 이 부작용이나 여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 부작용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는 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부작용 중 하나가 근육이 빠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육이 네. 왜 빠지게 되죠?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면서 지방만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체중 감량하다 보니까 근육도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사실 네. 우리 몸이 지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분해에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고비를 사용하거나 해서 식사량을 줄일 때 반드시 체중당 1.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되고요. 네.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게 될 때 근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근육이 줄게 되면 문제가 약을 중단하고 나서 걱정하시는 요요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중 감량하실 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또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요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라. 요 말씀 주셨어요. 자, 췌장염 부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해외에선 급성 췌장염으로 뭐 사망한 사례도 있다. 그다음에 췌장염 발생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확증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 교수님 보시기에 그 위고비 투여하고 췌장염의 인과관계 같은 게 의학적으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걸 좀 그래서 데이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췌장염 발생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규모 임상을 했어요. 사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위고비 투여한 환자 중에서 사실 4명만 있었고, 급성 췌장염 미약군에서도 1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한다. 또 하나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서는 위약군하고 위고비군하고 췌장염 발생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효과를 기대할 만한 분들이 이 췌장염을 걱정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약제를 시작할 때 내가 이전에 췌장염을 알았던 병력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만약에 심한 복통이나 고열 같은 췌장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약제를 중단하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의사의 모니터 아래에서 사용하시면 이게 췌장염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 이제 말씀하실 때 뭐 근육 빠지는 거, 췌장염, 뭐 그다음에 뭐 구역감, 변비 쭉 말씀하셨는데, 요게 약 그 밖에 약통 그러니까 이건 주사제긴 한데 거기에 써 있습니까? 부작용이 다 열거돼 있는 그럼요. 내용들입니까? 네, 주사를 오시면 다 약에 대한 설명서가 쭉 들어있고요. 이거는 다른 약들도 다 마찬가지고 약전을 자세히 보시면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써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너무 걱정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모든 약이 그 약 처방 설명서를 보면 한 바닥씩 써 있어요, 부작용이.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쓸 게 아니라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만약에 드문 게 나타나도 내가 어떻게 빨리 처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혼자 의사를 만나지 않고 막 맞는다던가 진단을 한다던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꼭 위고비가 아니더라도 뭐 약을 투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과연 그걸로 내가 기대되는 어떤 그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많은지 아니면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많은지 그거 보고 뭐 각자가 판단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치료제를 선택해서 쓸 때 의사들은 치료가 더 효과가 상향할 때 부작용의 가능성을 보다는 효과를 더 보고 쓰는 거고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사실 음식을 먹고도 체하기도 하고 식중독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을 먹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부작용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은 아예 출시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굉장히 세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수많은 임상시험 거쳐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거를 그 사용자들에게 이제 저기 고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처방 기준에 맞는 환자들이 일단 그 위고비를 써야 할 것이고, 부작용도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부작용이 견딜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쓰지 못한, 중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작용이 있을 때는 약제 중단과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작용 부분은 사람들이 좀 염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여러 개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위고비 이후 비만 치료대, 위고비를 넘어서자 뭐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뭐 동향이랄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사실 위고비가 세마글루타이드 GLP-1 아고니스트 제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약들은 GLP-1이랑 GIP 호르몬의 복합제라던가 아니면 이 GLP-1, GIP,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 동시에 작용하는 2중, 3중 작용제가 개발 중이고, 교수님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만 쉽게. 이게 GLP-1과 GIP는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종류고요.
글루카곤은 이제 세상에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들을 하나만 단일제제로 나오기도 하고 네. 2개를 붙인 거, 이 3개를 다 붙인 이런 2중, 3중 작용자가 계속 개발 중에 있고 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약도 있습니다. 또 하나 GLP-1과 GIP 복합제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출시가 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네네. 네, 이런 2중, 3중 작용제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커지고 또 그와 함께 15%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고요? 아까 있다고요.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예, 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또 근육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큰 만큼 근손실이나 또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점 진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이 단순히 체중 감량을 훨씬 더 넘어서서 네.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우리의 기대 여명을 낮추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질환의 예방까지 포함한 종합적으로 비만을 관리하기에 효과적인 약물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자라는 게 우리는 그냥 살만 빼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잡는 여러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만 치료가 단순히 외형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네. 결국은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과 이런 걸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질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약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비만 약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환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작용제들,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뇌에 배부르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이제 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 운동이 느려지는 효과가 있어서 오랫동안 음식이 머무르니까 많이 배부르다는 효과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췌장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또 당을 만들어내는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를 개선하기도 하고 우리가 당뇨가 있다 보면 췌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런 췌장이 망가지는 걸 보호하는 그래서 인슐린이 잘 오랫동안 분비가 되고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위고비는 현재 이제 주사제 형태 비만 치료제인데 투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이게 한 번 할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위고비는 이제 출시가 비급여 비만 치료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비급여예요? 비급여 약제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중에는 급여로 허가받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비급여 제제고요. 그래서 약간은 사실 공급가는 정해져 있지만 약간은 유통 마진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병원마다 그리고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충 얼마 정도 레인지라는 걸 대충 40에서 50만 원 정도 한 번 투입할 때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사용 분량. 펜 하나가 4번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분량 가격이 지금 한 40에서 55만 원 사이쯤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은 이제 주사제 형태인데 경구 투여약 그러니까 먹는 약 형태로도 따로 뭐 만들고 있거나 만들 계획이 있나요, 이게? 네, 위고비 같은 경우도 같은 성분의 경구약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만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사제만 출시가 된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경구제제도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들도 경구약제, 비슷한 형태의 경구약제를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경구약제가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이 주사를 꺼리는 환자분들이 더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위고비 제조사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고비에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 적응증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허 교수님 보시기에 이건 뭐 청소년에게 위고비 투여하는 것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투여 적응증을 신청할 때에는 임상 데이터, 임상 시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투여 적응증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런 비슷한 작용 기전의 싹센다도 국내 청소년 투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임상시험 효과가 청소년에서도 1년간 15kg 정도, 체지방 지수도 16% 정도 감소됐고 이런 대사지표도 개선이 됐고 또한 성인이랑
부작용도 뭐 비슷했고, 또 특히나 이제 소아청소년에서는 청소년 시인 성장이나 사춘기 발육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는데, 네네. 그 사춘기 발육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특히 요즘 청소년 비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잘 사용을 한다면, 또한 영양가 발달을 잘 평가하는 전문의가 네. 평가하면서 신중히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청소년에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럼요. 그런 네.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자, 비만을 약으로 치료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 약으로라도 나 빨리 이거 비만 고쳐서 더 건강해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일각 반면에 이게 꼭 비만을 약으로 치료해야 되냐, 내가 덜 먹고,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건데요.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당연히 이건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안 쓸 수 있으면 약을 안 쓰는 방향이 제일 좋고, 꼭 써야 된다면 운동이나 식사량 줄이는 거,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좋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희 환자도 저 선생님 정말 쉽게 빼고 싶어요 이러는데 네네. 이러시는데 네.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약을 사용을 하더라도 생활습관 교정이 동반이 되어야 네.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약제를 사용하는 군에서도 식이랑 운동을 반드시 하도록 했거든요. 네네. 네, 약은 이런 생활 교정, 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네.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은 식습관 개선과 운동,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네.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 질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스토리가 갈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는 위고비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중에 잘못 알려진 가짜 정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면 한두 가지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청취자들이 이거를 만약에 사용하거나 사용 안 하거나 어떤 결심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사실 누구나 맞으면 살이 빠집니다. 아니면 평생 맞아야 유지되고 끊자마자 요에 옵니다라는 정보가 많이 떠돌고 있던데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비만은 사실 누구나 맞으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활습관 개선을 동반하고 노력을 같이 하셔야 감량이 될 수 있고, 모든 비만 약제는 무반응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비만을 치료를 할 때 내가 몇 킬로에 됐는지에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비만 관련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좋아졌는지, 네네. 내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네. 평생 맞지 않아도 치료하는 동안 내가 생활습관 개선을 잘 하신다면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요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약을 치료한 동안 도움을 좀 받아서 꾸준한 생활습관, 생활을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비만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과 식단 포함한 생활 습관이 이렇게 적절하게 같이 병행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 맡고 계신 허양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논의 위해 3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었습니다. 최근 다시 북미 대화 관련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이 일단 26일입니다. 네.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을 하는데 여전히 개방적이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눈에 띄는 거는 우리 국가 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과 잘 지낸다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북한도 이 점을 확인을 한 겁니다. 다만 비핵화 논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네네. 조미 순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만났던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또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가졌으니 이거를 좀 인정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화 자체를 완전히 닫진 않았는데요.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는데 여전히 개방적이라는데 이게 아마 오픈돼 있다, 열려 있다 이런 예. 뜻이겠죠, 그죠? 자, 미국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그 선상에서 우리 지금 얘기를 나누자 뭐 이런 뜻 같아요. 백악관은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여전히 비핵화가 의제라는 입장이에요. 예. 백악관 당국자는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맥락입니다. 의제는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주 에이펙에서 회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이제 생긴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통일부도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동원 통일부 장관은 어제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면서 긴장 완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외교 안보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보장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게 처음이죠.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부터 미국 대통령은 매년 7월 27일을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해 왔거든요. 네네. 7월 27일이 6.25 전쟁 정전 기념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재임 시절에는 빠짐없이 포고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발표는 하루 늦기는 했습니다. 메시지를 좀 보면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외교 정책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 안정, 번영, 평화 등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꾸준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비록 아시아의 공산주의의 폐해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대는 오늘까지 철통 같은 동맹으로 단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신의 1기 행정부 시절 대북 외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점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비핵화 협상, 미국인 석방, 미국 영웅 유해 반환을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술을 유지했고 제재를 강화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근데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가족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전처가 유명 피부관리 업체 프랜차이즈의 최고 경영자거든요. 2차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유가족이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행법은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그리고 공공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를 통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네.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경찰청이 유족 입장을 반영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수사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이 남성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든 페트병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그 있잖아요. 혐의가 있었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예,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폭발물을 해체했을 때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었고 실제 시간이 되면 폭발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오싹한데요. 예. 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소식.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수사 속보입니까? 예, 어제 나온. 예. 요거는 어제 나온 수사 속보고 여튼 실제 시간이 되면 폭발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70년 만에 고도 제한 국제 기준을 개정했는데 웬일인지 목동 재건축 단지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고도 제한 관련 국제 기준이 개정이 되는 건데요.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김포공항 반경 11에서 13km 구역을 수평 표면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네.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현행 기준은 5.1km 내에서 절대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규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고도 제한 지역이 아니던 양천구 대다수 지역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도 제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동을 포함해서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에 발효가 되고요.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 21일입니다. 와, 그래요? 진짜 주민들이 난리가 날 만도 할 것 같은데 기존엔 이게 강서구만 규제 대상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천구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목동의 경우에는 지금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6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 49층, 7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고도 제한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거센데요. 네. 목동 재건축 연합회는 어제 지역구 황의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준비해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 고도 제한 지역인 강서구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예, 현행 기준은 특정 지역 그러니까 5.1km 이내를 모두 다 묶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개정안은 위험 평가를 한 후에 허용을 하는 내용이에요. 강서구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고도 제한이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강서구는.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게 듣다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자세히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불가리아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한 여성 얘기입니다. 이 여성이 탑승을 거부당해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24일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 탑승 게이트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네. 여성 승객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기 위해서 라이언에어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네. 항공사 측이 승객이 휴대한 수화물이 너무 크다면서 추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항공사도 탑승을 거부한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 여성이 다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는데 직원들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좀 크게 일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불가리아 당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그로즈단 카라조프 불가리아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 지상 운영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터무니없다면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를 했고요. 네.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경우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구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라이언 에어 측은 해당 승객이 기본 요금 티켓을 예약했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네. 게이트 직원에게
그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자신들의 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네네. 소피아 공항에서 지상 업무를 하는 업체 측도 모든 규칙은 수화물 및 요금 등은 항공사에서 정하는 거고 자신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스토킹 범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근무 중에 살해됐습니다. 자, 우선 프로파일러님 어떤 걸 스토킹이라고 합니까? 스토킹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스토킹 행위란 것은 네네.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네.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 그 상대방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상대방 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거나 네. 뭘 계속 표시를 하거나 이게 반복적이면서 계속 그 나타나는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보내기도 하고 뭐 영상 화상이라든가 표시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하고 네. 물건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예. 나타났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그 길에다가 계속 자기를 표시하는 표시만 계속하는 것도 이것도 그 행위에 들어가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 위치정보 이런 것들을 제3자한테 이걸 알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딱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사에 반해서가 딱 제 귀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죠? 네. 만약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걸 당하는 사람이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스토킹은 아닌 거죠.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래서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부터 예. 되는 거죠. 아, 그때부터 이제 스토킹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래서 반복적 지속성이 되는 거고. 반복적 그러니까 지속성, 못 보고 의사에 반해서. 그렇죠.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인식이 없을 때는 사실은 그게 제외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 등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당연히 연인이나 가족이더라도 가족 간에도 스토킹은 성립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가능하죠. 네. 그것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이런 경우죠. 네. 전 애인 또는 뭐 그 예를 들면 전 배우자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사실 뭐 이제 헤어지거나 이렇게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교제 폭력과의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 교제 폭력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거를 하고 있어요. 네. 별거를 하는 거는 서로 좀 냉각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거나 계속 저기 무슨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연인 관계도 이제 헤어졌는데 가장 전형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가족이에요. 예. 부부 사이인데 별거는 안 했는데 이제 대화를 당분간 안 하는 거 지내고 있어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처럼 자꾸 이러는 거를 내가 싫다. 이것도 스토킹입니까? 명확히 그 의사를 반해야 되는 건데 예. 문제는 그 부분은 이제 가정폭력 특례법 조항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러니까 행위는 스토킹이지만 예. 법 조항은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게 교제폭력인데 스토킹인 경우 때문에 애매한 지금역 조항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행위는 비슷합니다. 유사하지만 처벌 조항이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처벌 조항 부분에서는 이제 그래서 보통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 갖고 SNS에 계속 자기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혹은 특정 다수한테 이 사람 내 애인이다 이런 글 쓰는 거 이건 전형적인 스토킹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한테 정확히 제공하는 경우는 스토킹인데 네네. 이걸 이제 게시판 같은 데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사자한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 말하자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이버 다른 법으로 다른 다뤄야 법으로 된다 처벌해야 이거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네. 법의 적용 영역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친척 법으로 치면 친척은 되는데 똑같은 법은 아니네요. 좀 약간 관련되는 법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속성과 반복성 부분은 그런 겁니다. 계속 보내는데 한 번 올린 것은 한 번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이냐 명예훼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스토킹 피해의 특징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 한번 사람이 왔다 갔다 얼굴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어디로 도망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우선이 돼야 되는 법 조항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법이라는 건 자체가 그거고 근데 겉으로 봐서는 특히 물리적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는 사실 그것과 관련된 사람은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 네. 자, 서두에 말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 사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피해 여성이 이미 이전에 경찰에 신고도 했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근데 물론 그게 중간에 다른 게 있지만요. 같이 직장에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범인은 이제 운전을 했던 사람이고 그 센터에 이제 운전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해서 처음에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는 구두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가 또 오니까 그때는 경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니까 그때는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 긴급 체포를 한 상태에서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 경찰에서 여러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랑 잠정조치를 다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응급조치라는 건 경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신구속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문자 보내지 마세요. 아니면 저 접근 금지 이거 하지 마세요. 경찰이 이런 거. 인지하고 있는 거 알리는 것만 해도 사실 대부분 예방이 되는데. 그죠?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은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이것에 일종의 단련이 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이런 구도적인 부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검찰의 인신구속 관련된 이거 잠정조치라고 합니다. 이걸 조치를 이제 청구하는데 검찰이나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신을 구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구속영장 같은 거거든요. 이걸 뭐 아무나 막 구속시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10일 날 30일 어쨌든 규치장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종의 반려를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갑작스럽게 일종의 뭐라고 하나 기습을 해서 살해를 한 겁니다.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 끊었죠. 가서 그날 그 산으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이런 형태처럼 일종의 스토킹에서 그 같이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살해는 그게 더 높습니다. 알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같이 해서 한 1년 정도 했다고 하니까 뭐 알던 사이다. 이게 알련다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게 신당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피해자가 거부를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았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다 보니까 경찰이 인지했고 뭐 검찰 쪽으로도 넘어갔는데 인신 구속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수성 때문에 이런 일까지는 이제 차마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법 절차가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되돌아봤을 때 경찰의 예방 조치였던 스마트워치 이게 뭐 접근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인데 실효성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워치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뭔가 위험이 들어오는 걸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경찰은 몇백 미터, 최소한 몇백 미터 바깥에 있죠. 범인은 어디 있습니까?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르는 것 즉시 그 사람의 목숨은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잠정 조치가 필요하냐면 잠정 조치는 전자발찌 같은 거를 채우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치가 피해자 쪽에 가깝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니까 도망가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인식하고 누르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때는 너무 늦는다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 사건 가해자도 그렇고 이제 전과가 없다, 범행 반성했다 이런 점을 경찰이 위험 평가에 뭐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에 뭐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핵심적인 거는 그 이 중립적으로 본다는 개념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경찰은 지금 이 사람의 이 위험성 판단을 하는데 내 앞에서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토커들은 경찰 앞에서의 행동과 피해자 앞에서는 180도 다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피해자 단둘이 있을 땐 굉장히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이 강압적인데 통제하려 한다 이거죠. 지배하려고.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굴종적이고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보세요.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 여성이 좀 지나치게 과민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근데 그걸 계속 저도 이제 그걸 교육할 때 속아나지 마라, 객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담보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경찰은 이라든가 사법기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판단의 지표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경찰 바깥, 검찰 바깥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게 보통 전문가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반영해서 경찰이 피의자 구속한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스토리인가요? 보통 이제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갖고 이 스토킹 위험성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형사들이 하지 말고 보고서를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위험성 보고서를 해갖고 그걸 직접 보고서로 검사한테 제출해서 검사가 보고 판사한테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문서화된 걸로 제출하자. 지금까지는 그냥 조서 정도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릅니다. 거기다 조서에는 위험성을 아주 밀도 있게 녹여넣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프로파일러들은 그 사람을 최소한 한 서너 시간 이상씩 면담해서 다양한 자료를 녹여내거든요. 그게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전국에 35명 있는데요. 생각보다 적네요. 17개 경찰청에 2명만 해도 35명. 서울은 5-6명이거든요. 경기남부도 5명. 나머지는 없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국의 경찰서가 250개 넘습니다. 경찰서마다 스토커가 최소한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시범 사업을 정규 사업을 하려면 이거에 3배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근데 범죄 분석관이 뭐 스토커만 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것들 많이 또 하게 되잖아요. 장기미제 사건. 그러니까요. 뭐 범죄 그 유사성 분석. 우리 프로파일러님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적은 거네요. 턱없이 적은데 문제는 프로파일러의 자격조건이 너무 높습니다. 범죄 심리 박사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채용될 때 월급 200만 원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기대치는 높은데 조건은 그게 반토막도 안 되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박사학위 받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는지 저도 경찰청의 이 생각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기준 같은 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월급을 더 많이 주든가 아니면 경찰을 뽑지 말고 일반직으로 그 검시관 일반직으로 뽑으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컨설턴트를 뽑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은 됩니다. 그래요. 스토킹이나 관계범죄 전담부서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요.
예.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하고 우리의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협업해 갖고 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거에 평가를 하는 데가 있고요. 특히 영국에서 이런 걸 자주 합니다. 지역사회 보건과 같이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쩌면 지금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런 스토킹 범죄로 끙끙 앓고만 있는 분들도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일단.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예. 해결될 수 없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입니다. 네. 지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좀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접근해 갖고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지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알려야 나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빼는 방법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끝곡은 탐 블루스 밴드의 노래 20년째 다이어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